노유진의 정치 카페. 2번 12번 뭐가 다른가. 나는 끝번호로 동종 구하는 정치 안 한다. 셀프 공천으로 비례 5선에 도전하는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의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따온 말입니다. 비례 공천 결과에 대한 당내 문제 제기에는 필요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고 쿨하게 답변하시던데요. 실제로 아침부터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번 당에서 최근 벌어진 사태로 여러모로 참담함 느끼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양심 없는 정치로 뭘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 일정으로 좀 자리를 비우셨어요. 노회찬 대표님은. 이분은 뭐 1시간에 200표라든가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요, 그 자리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시죠. 청년정치 조성주 후보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더민주에서 뭐 참 야권 전체에 참 불행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켜보셨을 텐데 어때요? 좀 오늘 논평하기가 오늘은 좀 황당하더라고. 그러니까 당무 거부는 옛날에 그 누가 했던 겁니까? 김한길이니 저 주승용이니 아니 YS도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누구예요? 저 원내대표 이종걸이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당 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고 이런 황당한 사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비대위회의에 오전에 안 나왔고 김종인 대표가 오후 중앙위원회 회의에도 안 나올 거라고 그래요.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어저께 반발한 이유를 뭐 어떻게 김종인 대표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 보고 와서 해결해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문재인 대표도 지금 운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결할 능력이 없죠, 이 문제는. 그럼 누가 해결하죠? 이게 이제 벼랑 끝 전술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네. 우리 문정은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등장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정의당의 그 최연소 예비 후보십니다. 지금 후보죠? 당당 후보죠. 후보죠. 네, 공천 네. 받았죠? 네, 저는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어디예요? 광주에 있는 광산을 지역인데요. 거기 권은희 씨 나오는데 아니요? 네, 맞습니다. 네, 권은희 현역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이 있는 나름 3자 구도 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없어요, 그 동네? 네, 없어요. 없어요. 제가 새누리당 후보님이랑 좀 친한데 안 나오고 문정을 밀어준다는 소문이. 그 후보 번호는 어떻게 돼,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4번이죠. 그래요? 네. 전국 통일기호 아마. 통일기호예요? 고정기호예요. 그렇구나. 또 더민주에서 또 그 비례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1번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그 논문 표절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2번이 당대표인데 본인이 셀프 하셨죠. 공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또 신문 오다 보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악담을 했던 어떤 분이 또 들어가 있고 서울시 의사회장 그래서 지금 그 의학단체 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반대 성명 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의료민영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거를 또 찬성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의사협회 차원에서 또 이제 좀 마땅찮아하는 그런가 하면 또 청년 비례대표는 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크게 좀 나름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 그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김종인 표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그 제가 한번 어디 썼는데 그 정청래, 이해찬 등등을 공천 배제한 게 OEM 공천. 그러니까 조중동 보수 언론과 뭐 새누리당 생산자 주문, 생산자 주문 상표 부착. 그러니까 생산한 거는 더민주에서 했지만 브랜드는 역시 보수 브랜드의 경선 배제였고요.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김종인 표죠. 자기 그렇죠. 브랜드 공천입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아서.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그 타임라인에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일주일 전이 한 달 전처럼 느껴질 만큼 많은 소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치 카페는 오늘도 뉴스를 관통하는 사건의 본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9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희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펀드나 변액보험, 개인연금 등 가입하신 상품들이 관리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진 않나요? 저희 두 바보가 2016년부터 회원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부담 없이 재무상담 받아보세요. 사람 중심의 재무설계도 계속됩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두 바보를 찾아주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이번 주 타임라인 지금 오늘이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타임라인의 그 주제는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총선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복수의 야권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한 곳이 아주 많은 이런 일여다야 구도의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의 전략? 아니,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권자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걸 갖다가 유권자한테 맡겨놓으면 어쩌란 얘기야. 그 유권자 보고 해결하라는 거니까 지금 주권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문제를 중심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당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볼 계획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예. 지난주 타임라인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죠? 또 무리를 일으켰어요, 제가. 그래서 해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십시오. 제가 정청래 의원 공천 배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던 중에 그 박영선 의원과 이철희 그 전략기획본부장의 대화가 녹음되어서 그 EJ에서 방송이 되고 좀 공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정청래 의원의 낙천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얘기를 볼 때 이 건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한 대화라고 볼 수는 없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대화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련이 안 돼 있으면 SNS 난리야. 이거 어떡하지? 그거 봐. 내가 그런다고 그랬잖아. 지금 큰일이야. 어떻게 수습해?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안 좋을 거야. 그리고 뭐 중간중간 안 들리다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 뭐 이런 대화를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거는 걱정을 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당황해서 하는 대화가 아니고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대화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처음에 어떤 언론에서 정청래 뭐 공천 탈락은 뭐 이철희 박영선 작품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그 낚시질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정청래 의원을 공천 배제했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누가 관련된지 우리 모르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박영선 의원 자신은 비대위에서도 뭐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한 사람의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점을 얘기했던 거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일하냐 이 모든 문제들에서 그거에서 추정하기를 그 정세분석본부장 예, 김헌태 씨. 김헌태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이 옛날 문국현 네, 창조한국당 거기 이제 올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손학규 대표 시절에도 컨설팅도 했었고 전략기획실장인가도 했죠, 그죠? 네.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철희 씨는 전략기획본부장이잖아요. 총선 때는 공천만큼 중요한 전략기획이 없으니까.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늘 뭐 미디어에서 보지만 또 김종인 대표하고 바짝 붙어서 다니는 관계고. 그래서 이렇게 인너서클이 형성이 되어서 김종인 대표의 권한 행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정을 얘기를 한 건데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한 건 제 잘못도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 건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는 제 실책이고 그러나 제가 무슨 이 두 사람 작품이라고 말했다든가 이건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일종의 오보죠.
그 점에 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약간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원래 발언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것이었다 이런 해명을 우선 좀 드립니다. 예. 의외로 타임라인이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깨알 같은 자기 자랑까지. 예,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 근데 더 세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 시민표창에서는 뭐라고? 근데 더 세게 한 거 나는 거기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저희 이제 시민 표창 양비 진셈이라고 우리 표창원 비대위원하고 저하고 진중권 교수하고 양정철 전 비서관 이 넷이서 하던 팟캐스트는 어제 업로드가 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녹음을 했고 굉장히 늦게 업로드가 됐지만 업로드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방송은 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야권 연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범야권 공영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보니까 뭐 아이폰에만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팟빵에도 올라왔나요? 그럼요. 팟빵에도 올라왔습니까? 네. 예. 그 방송을 그만둔 이유가 전국적 야권연대,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안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범야권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범야권 공영방송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만뒀습니다. 사실은 그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한테 대한 예의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데 뭐 야권연대 깨졌는데 우리만 나와가지고 야권연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체가 좀 코미디가 아닌가. 아니, 깨진 게 아니고 아예 이루어지질 않았으니까. 뭐 됐다가 파토가 났으면 깨졌다고 말하겠는데 그렇죠. 이건 아예 그렇죠. 처음부터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하기도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접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판단에 우리 조성주 후보나 문정원 후보는 혹시 이견이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상황은 이미 야권연대가 거의 그 전략적 야권연대는 물 건너 간다는 거를 냉정하게 사실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과연 어떤 전술적 고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거를 오히려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떠난 버스를 붙잡으려 지금 뛰어갈 때가 아니라 다음 버스 또 새로운 교통수단은 없나? 리어카라도 어디 가서 구해오든가. 네. 그렇죠. 리어카. 당에서는 알았잖아요. 우리들도 좀 알고 있었고, 저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분이 여기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럴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거를 치러야 할 입장이니까 막판이 되면은 선거 때가 다가오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광주라는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로 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광주 내려가서 또 얘기를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열망들이 계속 남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특히 이제 광주는 야권연대가 필요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이 전국판에 대한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호남 선거연대 관련한 주문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광주의 민심이 이거예요. 광주에선 경쟁, 하지만 광주 이외의 네, 지역, 네. 그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권연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너네 여기 와서 경쟁을 하라 그랬지 저쪽 가서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었는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작은 정당의 이 새뿌랗게 젊은 후보한테도 막 그런 거 주문하시고 힘들거든요. 문정원 후보 힘 좀 써봐. 그러니까요. 역시 호남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네. 자, 어쨌든 야권연대는 실종되었어요. 그냥 네. 표류하다가 항해도 못 해보고 그냥 가라앉아 버렸는데 원인을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뭐 의견이 있으시죠? 뭐 말씀해 보시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약간 이 정세에 대한 판단을 전혀 우리랑 애초부터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처음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총선에 어쨌든 새누리당의 독주를 일정 정도 저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선까지 어떻게 쭉 가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열망. 상식. 네, 상식. 그거하고 뭐 크게 차이가 있어도 큰 차이가 있겠느냐. 다른 정세 판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산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다른 산수의 기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하학에도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는가? 리만 기하학. 그렇죠. 예, 전혀 다른 산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산법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좀 뉴턴의 세계가 아니고 양자역학의 세계고. 양자역학의 세계고.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금 뭐 새누리당 지금 107석 얘기했나요? 예, 그러니까 관원클럽에서. 예, 저는 그 얘기도 좀 놀랐어요.
저지하겠다는 게 아니었구나.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저지하겠다는 목표가 아예 없었죠. 네. 그래서 이거 완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는 단법이 달랐던 거구나.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호남을 놓고 겨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당 심판이 아니라 각자 야당 심판이야. 아니 호남 유권자들은 전국적으로 해서 새누리당을 이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가의 민심이 이제 두 갈래인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가장 더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몰표를 줬는데 왜 못 이겨? 그렇지. 라는 답답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자가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분들이 뭐냐면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호남에서 우리가 석권을 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반반 아니면 공멸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1야당이 된다라는 계산이고요. 그것에 이제 거울상이 바로 이제 김종인 씨인 것 같아요. 이분의 모든 전략은 안철수 죽이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원인은 김종인 대표의 판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거를 하면 상대방의 과반 의석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그렇게 돼야 승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초빙되어 와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의석수가 107석이니까 107석 정도 하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야권연대가 굳이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죠. 이 정도 목표를 하려면. 107석이면 뭐 야권연대 없이도 할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우리 신 대표님께서 여당과 싸우르지가 없는 야당은 정말 난생 처음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게 지금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끼리 싸우는 거고 야당끼리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을 없애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국민의당이 했던 그 굉장히 전격적인 통합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이 애초에 3법이 여기서 출발해서 그렇죠. 온 거구나. 이게 나중에 해석이 그러니까 연대도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왜냐하면 처음에 통합을 제안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가 됐겠지. 누구야 그 김한기라고. 그다음에 또 천정배랑 같이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천정배가 갑자기 울돌묵가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선 이후에는 들어가겠다는 얘기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가 다 끝났겠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가 버티니까 야권 연대로 이제 내려온 거야. 근데 김종인 씨가 받겠어? 이것도 안 받는다고. 그렇지. 그 더민주 입장에서는 그 연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의석을 늘려주는 수가 되거든. 그렇죠. 국민의당을 그 말살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는. 거기하고 안 하면서 정의당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원인 중에서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의 셈법이 전통적인 야권의 셈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전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 당에서.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국민의당은 지금 지지율이 수도권에서는 정의당에도 뒤지고 그렇지. 전국 평균 지지율이 지금 8% 마이너리그 우승을 두고 지금 다투는 양상으로 와버렸잖아요. 우리랑 경쟁하는 사이. 네, 정의당하고 치열하게 지금 3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왜 연대 안 하려고 했을까요? 국민의당은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이제 호남 쪽을 믿는 것 같아요. 이쪽만 석권하게 되면.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민의당도 셈법이 조금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역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뭐 과반을 저지하고 뭐 어떤 민생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해야 되고 정치가 이거 목표라기보다는 제일 여기서 쐐기를 하나 박아놔야 이번 총선 쐐기를 박아놔야 대선 거치면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어쨌든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대선 경쟁에서 우위에 그러니까 오를 2등이 목표였다는 거죠. 그렇죠. 2등이 목표였다. 애초부터. 처음에는 100석이라 그랬는데 지금 20석으로 내려왔거든요. 원내교섭단체로. 20석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20석을 해야 돼.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안철수가 후보지 여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분명히 야권에서 분명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호남을 쥐고 있으면 그렇죠. 호남 쥐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양보했잖아. 이번에 니들이 양보할 차례야. 이거지 지금. 자,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면 새누리당을 상대로 싸워서 과반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목표를 가진 건 정의당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지. 이 조그만 당이 국회의원 5명 저한테 계속 그러시잖아요. 어떡하라고 지금. 근데 야권 연대가 안 이루어진 데는 정의당 책임도 있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저는 약간 우리가 야권연대나 정의당의 이번 총선 4.13 총선을 대하는 그 전략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좀 떠밀듯이 온 느낌도 좀 있다. 그러니까
4.13 총선의 정의당의 전략은 뭐냐, 구체적인. 이게 당내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진 않고, 당내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떠밀려서 온 느낌. 이게 있어요. 정당은 자기 전략이 좀 확실했어야 되는데. 야권 연대가 전략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명료하게 딱 안 된 거죠. 메시지만 있고. 왜 네. 그 심상정 근데 대표가 야권 연대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일단은 작년에는 민주당이 막 그냥 난리 바가지를 쳐가지고 뭐 하여튼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수습된 게 김종인 체제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전부터 사실 여기서도 그 많이 얘기했죠. 전략협의체 구성하자, 그다음에 공동정부 구성하자, 뭐 온갖 얘기들 다 했는데 안 돼. 그게 이제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 내가 볼 때는 정의당 잘못이 있는 거야. 그 정도의 큰 책임감을 가진 정당이면 그에 걸맞게 높은 지지율을 올렸어야지. 뭐 하다가 지지율 뭐 3% 4% 그러니까 상대해 주냐고. 아니, 근데 국민의당 나오는 바람에 유탄을 맞았잖아요. 그거야. 정의당이. 정치에서는 경쟁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빨리 그 당이 커야 돼. 이게 당이 이제 규모가 정의당 작아가지고. 책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고인이 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막 그랬잖아. 지지율이 낮아서. 죄송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거를 지송이라고 그래. 지지율 낮아서 죄송합니다. 지송합니다. 그러니까 더민주라는 당의 일반 의지는 없고요. 지금은 김종인이라는 이 초빙 군주의 개별 의지만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지. 예. 맞아. 해결이. 예. 그렇죠. 나폴레옹을 보고 봐라 저기 시대 정신이 걸어간다처럼. 김종인을 보고. 사이트가이스트라는 건데 이 사람 셈법이 우리의 전통적인 야권의 셈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 그다음에 안철수 씨의 셈법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권의 리더의 셈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상식적인 셈법을 가지고 있던 정의당은 지지율이 너무 낮았다는 거. 지송. 네, 지송합니다. 거죠. 네, 이 세 가지가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정의당에서 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공영방송인데 정의당은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아니 같아요. 우리 뭐 잘할 틈도 없었습니다. 정신 없어가지고 계속 그랬잖아. 저기 또 당에 좀 조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김종인 딱 체제가 들어와가지고 조용해지나 했더니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자, 지금 이제 일여다야의 야권연대 없는 총선이 현실이 됐어요. 일부 뭐 선거구에서 후보들의 개별적인 결단으로 단일화를 이루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문정은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호남은 야권연대가 필요 없는 지역인데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극히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정현 씨 빼면은 뭐 네네. 당선권에 네. 근접한 후보가 없죠. 예, 그 순천 한 군데 네네. 빼고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야당이 마음대로 경쟁해도 돼요. 그죠? 네, 자유경쟁 시장이죠. 예. 그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호남이 선거구가 모두 28개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광주가 8개고 전남 10개, 전북 10개.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정은 후보는 광주 광산 을에서 뛰고 있는데 아까 얘기가 호남 자체는 야권연대가 필요 없는 지역인데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야권연대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아까 좀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절박한가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아마 기억을 다들 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광주의 호남 민심을 이제 쭉 빨아들이시면서 각종 이제 단체들이 강하게 결합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지지 철회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야권 연대 위원적으로 이제 마무리한 천정배 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천정배 의원한테 그 탓을 좀 이제 하면서 4.29 재보선으로 의회에 진입하면서 호남 뭐 차별이나 호남 소외론을 화두로 던지면서 이제 의회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이제 비호남 야권 연대에 관련한 주문들이 유권자의 표심이나 이런 걸로도 계속 나타나는 거죠. 여론 같은 걸로도. 그래서 최근 천정배 의원 관련한 그런 지지들의 철회 같은 것들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광주는 조금 전국적 판세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는 정의당보다 좀 덜 나온다라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즐겁게 얘기했지만 실제 광주 8개 선거구에서는 제가 있는 광주 광산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국민의당이 좀 많이 앞서고 있다. 또는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제 각 당의 공천 과정 안에서 국민들에게 또 큰 이런 해프닝을 전달해 주셨던 그런 분위기죠 지금. 예. 자, 그렇고 그다음에 호남의 28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비호남 지역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강세이거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가 226개예요. 226개 중에서 대구 경북이 27개, 부산 울산 경남이 40개 이렇게 해서 여기가 67개예요. 67개. 그러니까 호남하고 영남의 격차가 참 크네요. 예, 38개. 맞죠? 네. 38개 격차가 나요. 이거를 영남을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나면 영호남 격차가 38개가 있으니까 이 38개를 메꾸려면 수도권에서 메꾸려면 122개의 수도권 선거 중에 약 80대 40으로 가야 겨우 메꾸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호남 지역 중에서 부울경 대구 경북을 보면 대구 경북은 지금 김부겸 더민주 후보가 있는 수성 갑을 제외하고는 당선권에 근접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6개는 그냥 새누리당이 간다고 봐야 돼요. 부산, 울산, 경남은 지금 몇 군데 정도에서 야권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네. 여기도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금 안 되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요. 울산은 이게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지금. 네. 경남은 잘 안 되는 것 같죠. 네, 분위기가. 지금 성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원이 지금 전혀 그 야권 단일화 관련된 얘기 자체가 안 되는 분위기라고 이제 어두운 더민주 후보가 원래 경남 도당 차원에서는 네. 하기로 했던 건데. 그렇죠. 그냥 뭐 계속 고를 하시겠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뭐. 그러면 경남의 나머지 계시죠. 정의당이 출마해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도 지금 별다른 얘기는 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울경 쪽도 후보 단일화 작업이 진행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40개의 부울경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 야권 연대 없이는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칫하면 67개 다 새누리당 한 입에 털어넣습니다. 네. 그럼 여기 36개 지고 올라와요. 그다음에 충청이 26개, 대전 중남북에서 강원이 9개, 제주가 3개, 세종시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반반한다고 보죠. 네. 여야가 뭐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 없이 그냥 한다고 할 때 그냥 반반한다고 그냥 가정을 아주 퉁치죠. 그러면 여전히 38개 지고 있어요. 그죠? 야권이. 네. 그럼 수도권이 112개예요. 여기 혹시 그 일려 다야 선거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60몇 개였던가? 아니요. 몇 개요? 지금 아직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100여 곳이 최소한 둘 이상의 야권 후보가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경기도의 대도시 지역은 거의 다 인천은 12곳 다 그렇게 네. 될 것 같고요. 경기도도 이 남부순환도로를 가는 이 대도시들은 거의 다 중복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서 122곳 중에서 농촌 지역 일부를 제외한 100곳 이상이 일려 다야로 그래서 일려 2야 또는 일려 3야로 선거가 치러지는 국면입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이렇게 훑어보니까 여기 이 조건에서 수도권에서 8대4. 예, 81대 41 정도 되면 야권이 이제 세석 많고요. 네. 79대 43 이렇게 되면 반반씩 돼요. 그러면 수도권 122곳 중에서 야당이 79곳을 할 수 있냐? 일려 다열 구도로 예. 79곳을 할 수 있냐. 예. 참 이건 갑자기 그냥- 막막해지는데요. 그냥 해도 힘들죠. 그렇죠. 느낌이 지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80대 42 이 정도. 그렇게 나올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그럼 80을 하게 되면 야당하고 격차가 37개 먹고 들어와서 영원하면서 다시 40개 나. 다시 40개가 벌어지니까 70. 그죠? 예. 그러면 77개가 되죠. 예. 여야 격차가. 거기다 비례대표에 한 여야 3석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그럼 80개 차이가 나니까 예. 이게 이제 그림이 개헌선. 190대 110. 그렇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190대 110 이게.
그리고 과거에 제일 야권이 선거를 잘했을 때가 17대 총선 때 이때가 약 80대 40으로 비율상 그렇죠. 2대 1로 됐거든요. 그때가 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쳐서 162석. 그렇죠. 그때니까 지금 보면 역사상 최선의 결과가 그거였고 야권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지금 예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명박 정권 초기에 18대 총선 때 일어났던 그렇죠. 거 비슷한 건데요. 네. 그때는 자유선진당이 있어서 그나마? 여권이 분열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48개 중에 40개를 한나라당이 했거든요. 리타운 열풍 불고 막 이럴 예. 때. 예. 그러니까 약간 상황은 좀 절망적으로 보여요. 일단 구조를 보면 혹시 안 절망스럽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드세요? 그럴 논거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번 주에 새누리당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내가 따라서 트위터에 올렸잖아. 수도권의 판세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새누리만이 희망이다.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누리당밖에 없다. 스스로를 분열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이 똥볼을 차야 우리가 뭐 득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대혼란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물론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좀 우습긴 한데 저는 몇 가지 변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유승민 변수가 상당히 클 거예요. 네, 상당히 수도권에서 어쨌든 그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갤럽 있습니다.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난주에 새누리당이 40, 43 이렇게 나왔어요. 전국 평균 네. 그 지지율이. 예, 근데 그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게 TK 지역의 지지율 상승이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약간 착시가 있는데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 이제 전화 여론조사 경선이 지난주에 바짝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응답률이 맥시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은 한 군데 빼고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래서 전국 평균 득표율이 올라가도 의석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수도권 지지율인데 수도권 지지율은 더민주가 많이 추격해서 거의 30% 수준 가고 새누리당이 그보다 좀 높고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각각 뭐 8%, 9%요 수준에서 있는 걸로 해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그 40대 60으로 거의 야권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거는 참패가 예견된 우려되는 구도가 안 좋으니까요. 충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합해 보면은 54%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야권이. 자 이게 산수인데 산수를 못 하시나 봐요. 다른 당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런 혼란이 없고 그냥 상황이 그대로 왔고 우리랑 그다음에 야권연대가 잘 되고. 됐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왜냐하면 친박하고 비박은 어차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지금 각하를 딱 보니까 물론 이제 야권이 워낙 질이 멸렬하니까 좀 심하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측면을 걷어내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유승민 잡아내려고 하는 거 보면은 각하 결심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예. 손발이 섰거든. 이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뭐 좀 이따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천을 결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24일, 25일 양일이 그 후보 등록일이잖아요. 네.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그날부터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못 해요. 선거법상. 목전까지. 예, 그래서 23일까지 결정을 안 해주면 출마를 포기하든가 탈당을 자기 발로 하든가. 그런데 지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알아서 불출마하든가 나가든가. 근데 유승민 의원은 목을 쳐달라. 그렇죠. 그거지. 그러면 잘린 목을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버티는 국면이에요. 이게 그거야. 사약을 받아라 하더니 불가오. 차라리 제 목을 참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거든 지금.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런 것들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그뭐 조그만 권력도 그래요. 큰 권력만 그러네.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또 참 만약에 유승민을 어쨌든 간에 저렇게 쳐내버리게 되면 나를? 아니 유승민을 마음속에 아니 난 정치 카페에서 잘리는 줄 알았어. 유승민을 갖다 쳐내게 되면은 뭐 수도권 뭐 선거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을 거예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또 유승민을 또 받아들이면은 지금 완전 컸거든 이 사람이. 그렇지. 그전엔 그냥 무슨 참모 정도 하는 사람인데 김무성을 제치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대권이죠. 김무성은 매번 이거 몇 시간 법칙 30시간의 법칙 막 하는 척하다 고개 숙이고 이랬단 말이죠. 그때 그냥 확실한 그냥 청와대랑 딱 각을 이루면서 할 말 딱 하는 정치인으로 떠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의 입장에서는 또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조건에서 그러면 정권 교체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또 서민 생활을 보듬고자 하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표 찍잖아요. 그죠?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게 찍고 하나는 정당에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하기 전에 지금 각 당의 비례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짚어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암행어사 출두야! 겨우 어사 한 명. 난 조정에도 백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또 출두야! 아니 2명? 계속 출두야! 3명, 4명. 왜 이렇게 어사가 많아? 온 국민을 어사로 만들어주는 앱 와그러사 덕분이죠. 지금 스마트폰에 와그러사를 설치하시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상황, 공약 이행 등을 감시해주세요. 아이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와글 어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우선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 관련해서 지금 난리예요. 내용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네. 인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1번 박경민 후보. 그다음에 이제 절차의 문제가 제기돼 있어. 그렇죠. 두 문제가 제기돼서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녹음하는 중에 아마 중앙위원회가 속개될 것 같은데 아마 심야까지 결론 잘 안 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온라인 생중계 지켜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중계 허용 안 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비공개로 할 것 같은데. 뭐 고성과 뭐 이런 게 오갈 가능성도 아주 높고. 더민주의 비례대표 어제 발표한 그거는 되게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거 칸막이로 했다면서요? 뭐 A 그룹, B 그룹. 그 절차 문제고 네. 우선 인물부터. 일단 박경민 후보가 네. 그 논문 1번. 자기 표절, 아직 제자 논문 표절한 부분이 있어요. 제자 학위 논문을 자기 그렇죠. 이름으로 먼저 발표했다는 거. 근데 본인 얘기로는 그걸 갖다가 당 지도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했다. 충분히 소명됐다라는 송번이 됐다는 게 입장입니다. 아마 다 하던 건데 뭐 이게 홍창선 공관위원장. 네. 2번 김종인 후보가 되게 셀프 공천. 셀프 전략 공천. 사실 이게 더 가장 큰 충격이었죠. 이럴 줄 몰랐어요. 네, 솔직히. 다들 경악을 금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문제 좀 이따가 얘기하고 또 어떤 인물들이 문제 있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그 번호는 아니지만 이제 그 의사회 회장하시는 이제 김숙희 이분. 예. 이분이 이제 그 의료민영화를 상당히 지지하셨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네. 죄를 덮기 위해서 자살했다. 자살로 과오를 덮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분노를 사고 있고요. 뭐 그거야 뭐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윤리적으로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자기 소신을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소신에 맞는 당을 갔어야지. 왜 또 더민주에 왔다는 거지. 그 문제구나. 네. 그 발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법적인, 윤리적인.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박종헌 전 공군 참모총장 이분도 이제 과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안보 경영에 관련돼서 이제 그 보수적인 어떤 전 군 인사들과 함께 이걸 이제 굉장히 비판하는 정북 좌파 정책이라고. 예, 그 성명서에 함께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이 논란이 되는데 저는 그 이 개별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개별 인물에 대한 논란보다 이 전체 명단을 일단 딱 보고 났을 때 쭉 보고 났을 때 어제 어떤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소주도 뭐 무슨 이슬이가 있고 이제 순한 맛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새누리 순한 맛이냐? 그러니까 순한 맛 너구리도 있다. 매운맛 너구리.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당의 정체성이 좀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딱 보고 만약에 잠결에 어제 제 지방에 갔다 왔다가 막 잠결에 딱 보면서 새누리당 비례 명단에 주고 참신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 지지자가 혹시 잠결에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 정당의 정체성이랑 과연 어울리는 명단이냐라는 이제 논란이 한쪽에 제기될 수 있고. 그거야 김종인 대표가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대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정체성인지를 이제 지지자들이 새누리 깨닫게 순한 된 맛.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비례대표 명단이라는 건 선거 때보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임팩트, 메시지라는 걸 사실 명단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19대 때 새누리당에 예를 들면 전체 명단이 사실 볼품 없었지만 이자스민 의원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우리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걸 어떤 문제를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명단에서는 사실 그런 메시지가 잘 안 읽힌다. 읽히잖아요. 김종인. 우리 국가의 방향은 김종인입니까? 이분이 근데 실제로 이게 자기 프라이드라 그러나? 나르시즘이나? 나르시즘.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내가 양보 못한다는 게 난 그 말을 믿거든. 내가까지 뭐 비례대표 한 자리 하려 이게 아니야. 이 선거는 내 이름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강한 거지. 근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뜨악한 거지. 헐 이거지 이제. 그 순한맛 새누리당을 선보인 거잖아요. 네. 매운맛보다 순한맛이 좋아. 그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당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당도 나와가지고 더민주에서 뭐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케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잖아. 네.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사실 더민주 더하기 새누리 나누기 2 그 지점이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 김종인 대표의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당 정체성을 왜 이렇게 흐리느냐라고 하면 이른바 중도층 선점 전략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새누리 더하기 더민주 나누기 2. 그게 국민의당 안철수가 먹으려고 하는 그 지점인데 거길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영을 딱 땡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의 전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야권 심판이야. 국민의당 심판. 완전히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명함도 못 내밀겠다는 그냥 굳은 의지가 읽혀지는 거지. 저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이의 제기해서 어저께 의결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도움 받을 사람들이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협은 없다. 4월 13일까지 한다고 했으니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무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녹음 끝나고 나서 이 중앙위원회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섣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절차 문제인데 첫째는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깜깜이 공천. 예, 그 정보 제공이 안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1번부터 10번까지 투표해서 순위를 정하고 B그룹은 11번부터 20번까지 투표해서 순위를 정하고 C그룹은 21번부터 43번까지 투표를 하는데 여기는 정견 발표 기회도 없어요. 그냥 투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중앙위원 발언이 장님 보고 코끼리 만지라는 거하고 똑같다. 뭘 가지고 투표를 하냐. 그다음에 이제 인물 면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니 조정 좀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박우섭 인천 무슨 구청장, 남구청장하고 기춘 중앙위원 발언은 이게 당헌 위배라는 거예요. 당헌은 지금 더민주 당헌은 당헌 개정권은 없어요. 그 김종인 대표한테. 그러려면 전대를 열어야 되는데 당헌에 따르면 이 순위 결정은 중앙위원회가 하는데 당선 안정권 안에서 20%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게 순번을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선 안정권을 보통 15번으로 봐요. 이게 지금 비례가 46명이니까 나중에 3%를 못 받는 당들의 득표를 다 빼고 나면 네. 실제 득표율 2%당 그러니까 한 8%가 없어진다고 보면 92% 남는다고 그러면 유효표가 비례 유효표가 그러면 2%당 비례대표 한 명인 구조예요 지금. 그러면 30%를 받으면 당선이죠. 네. 그러니까 15번 내지 16번을 안정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번을 안정권으로 보면 20%하면 3명이에요. 3명인데 어제 번호를 몇 명 지정했냐 하면 11명. 1번, 2번, 그다음에 6번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교 교수 이 사람도 어느 교회 금융인 모임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어느 큰 교회 소금회라고 하죠. 소금회. 어디라고 난 말 안 했어. 그리고 이명박 장로님 다니시는 교회죠. 그리고 이제 론스타 먹튀 사건에 대해서 위헌 감수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먹튀라고 그러면 옳지 않다 이런 칼럼도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4명을 정했으니까 이게 당헌 위배야. 거기다가 A그룹 1번부터 10번은 순위가 어떻게 되든 당선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명. 네. 실제로는 13번으로
더민주 정책실장 송옥주 씨를 정한 거를 포함해서 11명을 전략 공천한 거예요. 그죠? 사실상 당선 확정이니까 그렇죠. 순위는 의미가 그룹을 없어요. 나눴으면. B그룹은 15번을 당선 안정권으로 보면 투표에서 절반 안에 들어야 당선 안정권이 되죠. 후순위로 밀리면 낙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1번부터 43번까지 C그룹은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결국은 의미 있는 투표는 B그룹밖에 없는 거예요. B그룹에 10명을 투표해서 5 내지 6명을 당선권에 넣고 4명 내지 5명을 위험권에 넣고 이것만 중앙위원회의 권한으로 남겨놨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당대표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칸막이 투표가 당헌 위반이라는 논란이 반격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 당헌 위반 아닌가? 당헌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당연히 왜죠. 어제 중앙위원 현장에서도 뭐 당원들의 분노가 상당했었고 실제 이제 뭐 청년 비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당원 당규상 그 우선 배정하는 것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청년 비례는 32살 정은혜 상근부대변인 네. 이 B그룹에 들어있고요. C그룹에 저 뒤에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라고 하는 분 아니구나. 아니에요. 이건 나이가 많고 35세 이하는 32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청년특보였던 장경태 씨. 이 사람이 C그룹에 있으니까 여기는 당선권 밖이에요. 그렇죠. 투표를 어떻게 결과를 어떤 간에. 그럼 한 명을 확정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당선권에 들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한 거니까 이것도 당헌 위반이죠. 네. 당헌을 당대표가 막 위반해도 되나? 자르시잖아. 그러니까 적극적 해석권을 계속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늘 그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전망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남의 당 이야기라.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남의 당 이야기 우리 새누리당 얘기도 맨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의당 얘기도 하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분의 이제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 그만둘 수 있어. 그렇지, 그거지. 너희는 카오스에 빠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권력을 지금 행사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나 그만둘 수 있어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대안 있어? 이거 묻는 거잖아요. 대안 있어? 문 대표가 나보고 오라 그러면 어떡할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문 대표가 다시 등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겠죠. 나는 방송 때문에 출마만 안 하면 되거든. 아 그래요? 정의당에서 허락만 하면 나보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 정도 권한 주면 나도 할 것 같아. 그것도 OEM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선정한 비례대표 후보 중에 남자들의 나이를 합쳐보니까 평균 65세래요. 네,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지난번보다 10살 이상 네. 지혜로워졌네. 지혜로워진 거예요. 근데 이 김종인 대표 2번 이거를 내부에서 다른 참모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6번 정도 갔으면 그럼 32%를 정당 득표를 하면 당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로 107석은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목표 달성한 거니까 자기가 당에 남아서 더 하고 107석 안 나오면 당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책임지는 방식이 떠나는 거더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못하면 떠나게 되잖아요. 국회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보였을 것 같은데 이거를 동정심리에 호소한 김대중처럼은 안 하겠다. 그 발언이 약간 충격적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저거 내가 트위터도 썼는데 2번을 받아봐. 선거 참패 107석 못 받아서 어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의원인데. 그렇지. 의원 생활을 하시는 거죠. 쿨하게 안녕 의원 생활만. 이거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잖아 또 그게. 떠난대잖아. 사표 내고 떠나는 거겠지 그러면. 근데 나는 이렇게 될까. 16번을 이분이 했으면 칭찬은 받았을 거야. 근데 인물이 엉망이기 때문에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김종인을 떨어뜨리자라는 캠페인을 했을 것 같아. 더민주의 비례표 30%를 저지하자. 그러면 김종인 나오시다. 그거 저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혹시 2번을 한 거 아닐까? 좀 후달리셨구나. 좀 후달리셨나? 사실 그건 한 몇 %만 떨어져 나가도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0% 순식간에. 내가 볼 때는 16번을 했으면 당선이 안 됐을 것 같아. 위험하죠. 네. 정말 위험했다. 왜냐하면 사람들 지금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체제를 갖다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면 지금까지 한 걸 갖다 둘로 나누면 전반까지는 오케이였는데 중반 이후부터 막 이상해진 거야. 사람들이
근데 막 부글부글 끓는데도 어쩔 수 없잖아. 참은 거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또 좋게 해석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아무리 그 호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장 타겟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먹고 싶은데 너구리에 질렸는데 순한 맛 너구리라고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너구리 싫어 우리는. 근데 순한 맛이니까 그래도 그냥 참아줬어. 예, 아니 그래도 아직 못 참겠다 참는데도 이거죠. 한계가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 처음엔 참아줬는데 다른 라면 먹을래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30% 밑으로 떨어뜨려야 순한 맛 너구리를 안 보게 되니까 그 위험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밤 오늘 아침에 뭐 12번 얘기가 나온 건 또 12번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건가요? 12번까지 아무리 그 캠페인을 벌여도 12번 24%니까 그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 그러면 10%를 깎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그 경우까지 가정해도 안정권이 12번이니 12번을 하세요. 그래도 싫다 하고 2번을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본인을 이번에 셀프 공천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아니요. 건가요? 나는 꿈이 더 크다고 봐요. 네, 더 크다. 꿈이 더 크다 보고 자기의 브랜드를 붙인 거야 이 당에. 브랜드를 붙이려면 2번을 해야 자기 브랜드.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랑 비슷해되니까 안철수 닦아가지고 제가 이 당을 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김종인은 근데 진짜 먹었어. 근데 어저께 신문에 보도된 사진들을 보니까 일부러 그런 사진을 썼는지 몰라도 홍창성 공관위원장하고 김종인 당대표하고 막 끌끌거리면서 악수하고 파한대수하는 그 뒤쪽에 그 현역 의원 겸하는 중앙위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보는 그 사진들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 상징적인 사진이었는데. 그렇죠. 원래 사진은 그런 상징들을 잘 포착해서 쓰지 않습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뭐 그깟 뭐 비례대표 한 자리, 그럼 어디 가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면. 그까시라니.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비례 6번인데. 아니 이제 이 사람 입장이라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분의 꿈은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만도 아니고 복수의 대선 후보들을 관리하는 거죠. 일종의 킹메이커로서 자기 권력을 갖고 있는 거고. 킹메이커 안 한대잖아요, 더 이상. 뭘 안 해. 지금 그 지적 나오니까 안 한다 그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킹 보니까 한다고. 그 샌더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킹 한다는 그러니까 거야. 그럼 킹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분이 70대의 샌더스. 노익장. 그러니까 샌더스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본인 열망이 있다라고 열망이 보시는 있는 거죠. 거죠. 진짜 아무데나 숟가락 갖다 얹네. 근데 지금 이분이 착각하는 게 자기 권력이 다르는 게 그거거든요. 나 안 할랜데. 총선 끝나면 그것도 못 하거든. 지금 보면요. A그룹, B그룹, C그룹 뭐 인물들을 쭉 보세요. 이 되게 재밌는데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석은 안 하던데 A그룹은 측근과 순한 맛 새누리당이에요. 그 인적 구성이 김종인, 김성수 대변인은 측근이니까 지금 그렇고 김숙희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됐죠. 그다음에 문미옥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홍익대 수학교육과 박경미 이 사람 수학자라고 보도하는데 수학자 아니에요. 수학교육학자예요. 수학자하고 수학교육학자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거고 박종헌 전 공구참모총장 아까 얘기 나왔고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양정숙 씨,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아니에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이분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조희금, 서강대 경영학과 최운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새누리당하고 구분이 거의 안 돼요. B그룹을 보면 B그룹이 그 새누리당 더하기 더민주 나누기 2에 거의 부합하는 그렇죠. 예, 명단이에요. A그룹은 새누리고. 예, 여기가 보면 뭐 이제 심기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무특보 이 사람은 강원도에 대한 배려. 강원도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무슨 그 케이블카 때문에 좀 시끄럽죠. 설악산 케이블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낙선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고요. 그러면 무슨 이덕헌 화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 뭐 누군지 모르겠고 전국 의료산업노동조합 연맹 이수진 위원장 이게 한국노총 계열이죠. 예, 한국노총.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준 거예요. 네. 이용덕 씨하고 같이. 그다음에 뭐 총신대 교수 이재서 씨 있고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 대표 이분은 이제 외교안보정책 관련해서 뭐 그런 거고 민변 사무처장 이재정 씨 여자분 이철희 선대위 전략홍보본부장 그죠? 네. 정은혜 더민주 상근 부대변인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 여기는 민주당 계열의 그렇죠.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새누리 더하기 민주당 나누기 2에 해당되는 거고요. C그룹을 보면 확실히 여기는
그 더민주 성향이에요 원래. 이게 권미혁 씨는 여성단체연합 예, 대표죠, 그죠? 옛날에 여성 비례 1번을 주로 이분들을 줬거든요. 여단 여성단체연합.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김은경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이게 참여정부 때 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의성군 한우협회장 김현권 여기가 그 운동권 출신의 예, 그 농민운동가고요. 그다음에 뭐 쭉 가서 보면 박기영 씨는 또 왜 신청을 했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인데 황우석 사태 때 엄청 큰 사고를 쳤던 인물 아니에요, 그죠? 여하튼 이제 민주당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뭐 쭉 가면서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더민주재정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양경숙 씨, 양성숙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은 예비역 장성이에요. 그전에 이인재시 선거구에 예, 한번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양 동안을에서 심재철 후보에게 3연패했던 이정국 씨를 여기다가 C그룹에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재윤경 씨 이분은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마이크로 크레딧 서민금융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에듀먼이나 그러니까 비례대표 돼야 할 분들을 다 C에다가 몰아넣고. 그렇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게 차관급이에요. 이거 지낸 최경숙 씨 이런 사람들이 다 C그룹에 있어요. 저 약간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네. C그룹 보면서. 그러니까 C그룹 그러니까 진짜 비례대표 시켜줘야 할 사람들을 다 뒤로 몰아넣고 앞에는 누군지도 모르겠거든 이 사람들. 네. 교수가 유난히 또 많네요. 그렇게 이 정도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설명드리면 칸막이 쳐서 경선하는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도입된 건 아니라고. 아니 원래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칸막이를 칠 수 있냐 없냐를 당헌 해석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칸막이를 치는데 이 지적 소유권은 김한길 씨한테 있는 거예요. 김한길이요? 네, 이게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경선 때 40명을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까지 나눠서 투표하라고 처음에 중앙위원회에 내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 허물었지 결국. 네? 다 허물었죠. 그때는 중앙위원회가 아니고 500인의 선거인단, 이 당내 인사 반, 그다음에 당외 시민사회 반 이렇게 500명으로 해서 투표를 했는데 40명 전부 정견 발표 기회 다 주고 홍보물 미리 다 보내고 사람을 다 알도록 한 후에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투표하기 전날 그걸 반씩 쪼개서 A그룹, B그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한길이. 네. 그때가 정동영 씨가 의장을 하면서 김한길 씨가 공천을 다 할 때였어요. 그 노하우가 그대로 문화 DNA라는 거는 안 없어져. 네, 이 점은 이것이 역사적 연원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14번? 네, 더민주 그 비대위가 순번 조정을 한 안을 냈나 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 중앙위원회 가야 되니까 이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김종인 대표는 2번에서 14번으로 이동하고 박경미 교수는 1번 유지하고 김성수 대변인이 1그룹에 속해 있는데 10번으로 보내고 이수혁 전 육자회담 대사는 12번으로 확정하고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2번으로 앞으로 가고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센터 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은 3번으로 김숙기 서울의사회 회장은 13번으로 이렇게 하고 비례대표 칸막이 허물고 35명의 후보를 그러니까 정해진 5명 빼고 나머지를 일괄 투표하는 걸로 안을 냈대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타협안이네. 보니까 그렇죠. 당선 안정권 안에서 20%를 하도록 돼 있는 게 당헌 규정인데 35명을 기준으로 20%인 7명의 순번을 확정해 줬어요. 아휴. 이것도 당헌 위반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타협안인가 본데 비대위에서 이 안을 내서 중앙위원회에 이제 넣을 모양이에요. 이게 뭐 김종인 대표하고 합의된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는 불쾌하다고 절대 타협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알려드립니다. 당선권이 35명이면 70%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략이 바뀌었나요? 박종현 이것도 연원이 있어요. 이것도 17대 2004년도 열린우리당 때 20%를 전략공천을 줬는데 칸막이를 그때 이제 A그룹, B그룹으로 나누는 걸 반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철회하라고 그러니까 40명의 20%인 8명을 전략공천하고 그 또 그러면 80%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또 한 사람의 그
비례대표를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고정해서 9명을 사실상 정동영 대표가 지명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게 다 모든 게 역사적 연원이 있어. 김한길, 예, 김한길 표, 정동영 표 이런 거. 예, 이게 그 해법이에요. 이게 다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보고 절충안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당원 위반인데 그냥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안을 비대위에서 만든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 없는 가운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두 개 다 남은 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걸 수용할지도 있고 중앙위원회가 14번이면 28% 못 받으면 낙선이네. 이거 캠페인 힘들겠는데. 예. 아까 그 캠캠이요? 다시 이제 12번을 예측했잖아 우리가. 네. 14번까지는 좀 자신감이 더 있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 12번은 자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비례대표 지금 뉴스 나오고 있죠. 조성주 후보 좀 보셨어요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여기는 그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만 얘기가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선출하고 뭐 이런 게 원래 오늘 발표 예정인데 지금 미뤄진 거 아닌가요? 예, 미뤄져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긴? 내부가 복잡한가. 그렇죠. 지금 오늘 뭐 쌈질하고. 공천 떨어진 사람들 뭐 가서 뭐 난입하고 뭐 주먹 날라가고 이런 얘기 광주에서 그런 있던데.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광주에서 그랬고 뭐 어저께 청년 비례 1순위였던 최고위원도 사퇴하고 자진 안 하겠다고 비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잡음도 있고 또 뭐 전윤철 이런 분들 계속 얘기 나오면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 좀 정리 좀 해줘요, 진 교수가. 그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예,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뭐 당연히 뭐 높은 번호를 받을 것 같고 박선숙 사무총장 다 안철수계죠? 예, 당연히 다 뭐 신청을 받으실 받았어요. 거고. 박인복 대표비서실장 이태규 전략 이거 다 저 안철수 사람들이네. 예, 이쪽은 다 지금 쭉 가는 건 안철수계예요. 김지희 직능위원장, 대전에 이분은 민주노총에 계셨던 예.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김근신 이분은 저기 정동영 씨한테 밀려난 그분이죠. 양보. 양보한 거죠. 양보야. 김근식 당 통일위원장, 이상이 이제 안철수계고요. 천정배 계로 이제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박주현 최고위원, 이 사람은 장한석 저기 참고로 참여정부 때 시민사회 수석을 했던 그래요? 사람이에요. 박주현 씨. 저기 그분 박주현 변호사 변호사.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 이상이 이제 천정배인데 천정배 계열은 3명 정도 있고 임재훈 사무부총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 이게 이제 김한길계입니다. 그러니까 김한길계가 2명이 들어가 있고 양윤영 사무부총장 이게 이제 박주성 계고. 근데 다 계파별로 많은데 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내부 조율이 지금 안 되어서 원래는 18일 날 심사를 해서 20일 날 발표한다 이렇게 그 전에 일정 공제가 됐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오면 또 시끄러울 거예요. 예, 뭐 압도적으로 안철수계가 많은데 지금 안 줄 수 없는 사람이 이상돈 씨잖아요. 예, 근데 박선수가 안 줄 수 없죠. 그다음에 이태규 안 줄 수 없죠. 이러면 거기 다 이분들 최고위원인데 다 그만두고 지금 비례 신청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됐고 네. 그렇죠. 그리고 공관위원장 하다가 다 사퇴하고 그것도 이게 나중에 난리. 이 사람들이 그 규정을 몰랐대요.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이 나중에 아니고. 전윤철 씨는 공천 신청을 안 했어요. 그건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인데 공천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론돼. 준다는 얘기가 돌아서 바짝 국민의당이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뭐 요청을 했네 안 했네 말도 많은 것 같고요. 이건 뭐 조만간 발표가 나겠지만 여기도 엄청 시끄러울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몇 명이나 되려나 몰라? 뭐 안철수 대표 말로는 뭐 결과를 보면 되지 않냐. 본인 개가 많다고 이제 지적을 받으니까. 대충 한 우리가 한 6, 7명 많아야 6, 7명? 6, 7명 못 받아요. 못 받을 것 같죠. 5번 정도 되면 잘 되는 거다. 10% 정도 그러니까 5번 정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굽니까? 대충 뭐 아직 순서야 순서는 모르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뻔하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예측을 하면 각 계파별로 하나씩은 1, 2, 3, 4 넣고 그 남녀 또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대충 답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측 좀 해줘. 새누리당은 700몇 명인가 신청을 네, 했는데 천하에 구름 같은 인재들이 다 몰려들었다 그랬는데도 함량이 낮은가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죠. 지금. 또 추가 공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일까지 이거는 아마 후보 등록 전날 발표할 것 같아. 지금 아니 700명이 몰랐는데 그 10명 중에 하나 골라도 막 20명 중에 하나 골라도 애들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진짜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저는 거기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이실 것 같은데요. 돈도 많이 내지 않나? 일단 경력 보고 서류 심사에서 쭉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청와대에서 공천 줄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신청서 안 낸 사람 중에. 그게 정확한 얘기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왜냐하면 그쳐지는구나. 진박이 미역국을 엄청 먹었잖아요. 예, 그 공천에서 떨어진 경우도 우선 많았고. 서초을의 공천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해훈 맞아 원래 친박이지만 그렇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까지 발언했던 눈밖에 났던 예, 눈밖에 난 이해훈한테 밀렸죠. 저 의성 군인은 청송하고 이렇게 상주 합쳐지면서 거기 새누리당 의원끼리 경선이 붙었는데 거기 김재원 정무특보가 낙선을 했죠. 예, 그다음에 뭐 대구에서도 뭐 그 청와대에 있다 나간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냥 민경욱 전 대변인 저 인천 연수구에서 하는 거기 하나 됐고 나머지가 다 경선에서 거의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감이 안 되는 애들 보낸 거야 그냥 청와대에서. 아니 감이 돼도 지금 진박 마케팅에 대한 그 일종의 역풍이 있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뜨는 세력이 뭐냐면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역시 눈박기 미래의 권력이다. 눈박. 눈박 각하의 눈박이 나야 된다. 이해훈 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눈박. 이해훈 손민 이해훈 씨는 내가 그 신년토론 작년에 할 때인가 그때 막 말을 부자 감세 정책 그 법인세 감면해줘서 투자 늘었냐고 안 늘었다고 막 할 때 내가 있다가 그렇게 발언해서 공천 받겠냐고 내가 걱정을 막 해줬는데 공천 받아버렸어. 이게 서초을 같이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러니까 진박이 눈박한테 진 거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빨리 지금 살리려고 용산 공천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남이 그래도 수준은 있어. 그럼 용산이 서초구한테 밟히는 거야? 서초구에서 낙선한 사람 데려다가 용산에 전략공천 주는 거야? 그것도 용산구민이 또 용산이 요새 떠가지고 아니 용산도 이제 강남이라고 강남은 특별구잖아. 그래? 용산은 요새 강남보다 더 잘 나간다고 맞아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 서초을에서 미끄러진 사람을 용산에 갖다 박으면 하여튼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진박들이 경선에서 워낙 많이 미끄러지고 사고 나서 윤상현처럼 아웃되고 무소속 출마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면서 숫자가 모자라 지금 진박이. 혹시 그 윤상현 욕심만큼 안 됐어. 윤상현 지역구에 또 공천 안 주는 거 아니야? 거기 무공천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 공천 신청은 받긴 받는데요. 근데 받고 나서 적합한 사람이 없다. 당으로서는 난감하다. 이래서 이제 무공천 할 수도 있지. 그럼 좋은 일이고 그거는 우리한테. 네. 근데 하여튼 진박의 지역구 진입이 이 목적한 만큼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건 비례. 비례로 지금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추가 신청을 받는 것 같아. 이건 나와보면 또 좀 알겠고요. 이제 비례가 이제 사람을 구하는구나. 비례가 지금 사람. 확정돼 있는 당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네. 정의당 비례 좀 소개 좀 해줘요, 우리. 네. 어떻게 뽑았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저희 정의당은 비례 명부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유일하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르게 무슨 뭐 A, B, C 그룹 나눠서 이런 거 없고 전당원들이 이제 투표로 딱 한 표씩. 그렇죠. 1인 1표로 투표를 해서 야속하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한 표밖에 안 주냐 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냐면 이제 뭐 예컨대 뭐 김종대 후보가 너무 많은 표를 가져갔잖아. 사람들이 가슴이 좀 쓰리긴 한데. 과도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 불안감이 좀 있었대요. 정파 투표에. 네. 그래서 1인 1표로 해가지고 이제 당원들이 쭉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이 이미 이전에 끝났습니다. 벌써 한 열흘 됐죠. 그렇죠. 벌써 열흘이 돼서 비례 후보들이 전국을 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1번 여성 1, 3, 5, 7, 9 이제 홀수는 여성, 그다음에 이제 2, 4, 6, 8, 10 이렇게 짝수는 이제 남성 또는 일반 명부 이렇게. 이거 모든 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사실상. 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8번은 이제 장애인 명부 확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후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저희 당에서 오랫동안 지금 부대표 맡고 오랫동안 하셨던 이정미 후보. 예, 정의당 팟캐스트 테라스 운영자죠. 요새 마담. 이정미 후보가 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시절에 나 엄청 씹은 그거를 또 누가 찾아가지고 또 올리더라고. 나 여기 올라오다가 저기서 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괜찮아. 진 교수하고 나하고는 더 심하게 그런 거죠. 네, 이번이 이제 진짜 안보 얘기하시는 이제 저희 이제 국방개혁 기획단장 이제 김종대 의원님. 표로는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압승하셨습니다. 네, 4,000표 이상 4,400표를 받으시면서. 그다음에 3번이 이제 언론개혁의 이제 그 맨 앞장에 서고 계신 이제 추혜선 후보. 그래서 이제 여성 명부에서는 이제 2등 하신 거죠. 이제 4번이 저희 호남에서 이제 호남 선거대책 본부장 맡고 그 전남에서 벌써 30년째 현장을 진보 정치 일고 오고 계신 아주 그 강단인데 또 멋있는 원래 후보가 목포죠. 계세요. 목포죠. 네. 이분 약간
그 양복 까만 양복 딱 입고 이렇게 하면 약간 그 실제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주얼이 예, 저 목포에서 한번 뵀는데요. 바로 90도 인사 제가 극강 비주얼이야. 장난 아닙니다. 딱 빼빼 말라가지고 오늘 다 약간 검색해 보시겠는데 네. 실시간 윤소하 후보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윤소하. 예. 그다음에 이제 5번이 저희 이제 부산시당 영남에서 또 부산시당 위원장하고 계신 이제 김명미 후보님이 이제 비례 5번이고요. 여기 국민참여당 노사모 출신이야. 유시민계 5번에서 5번. 유시민계. 아니 내가 선거 기간에 전화를 안 받았거든. 문자 답도 안 했어. 모든 비례 후보에 대해서. 나한테 되게 서운할 거야 지금. 다 잘하셨네요.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성주 6번 받았습니다. 어필하세요 더. 아니 전체 득표율은 4위인가 그랬죠? 3위요. 예. 3위? 남자 3등이니까 6번이죠. 예. 그 이제 전체로도 3위고. 전체도 3위. 전체 3위예요. 예.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여성 명부가 있기 때문에 2, 4, 6.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여성 이렇게 해야 이제 오히려 여성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은데 약간 이제 남성 명부가 경쟁이 좀 과열되면서 손해를 보셨어요. 더 득표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제가 6번이고요. 7번이 이제 우리 1호 법안으로 이제 4대강 보훈법을 내겠다고 하는 이제 환경 전문가고요. 많은 분들이 조성주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래요. 네. 최연소 후보는 사실 2년전 후보였어요. 8년생인가? 네. 79년생. 9년생이고 제가 78년이니까. 선거 캠페인도 녹색으로. 네. 그래서 최연소고 굉장히 젊은 여성 후보인데 굉장히 그 또 전문가입니다. 환경에. 이현정 후보. 8번 우리 장애인 위원장하고 계신 이제 이영석 후보. 이분이 제주죠. 제주. 사시는 데가. 네. 그래서 제주 쪽에 언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주 출신 정의당 비례 8번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주의 소리 뭐 이런 데서 다 나왔더라고요. 이제 9번이 이제 전 서울시당 위원장 하셨던 이제 정호진 후보가 이제 9번이시고요. 10번이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하시고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활동해 오셨던 양경규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님이 이제 10번. 10번까지밖에 없어요. 경쟁 면부가 이제 10번이고요. 비경쟁 면부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그 후보들이 또 있어요. 이제 11번에 뭐 이혜원 후보님, 그다음에 뭐 오현숙 후보님, 강드림 후보, 홍부기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뒤에 11, 12, 13, 14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한 리스트라서 당에서 정책적으로 당의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할 분들을 젊은 분들을 키운다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당이 20% 넘어도 그거 이전에 선거 홍보물 같은데 우리 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잖아요. 비례 후보들은 맞습니다. 숫자가 뭐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넉넉하게 있어야죠. 우리 당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정의당이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또 선거운동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북이나 이런 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배정된 또 후보분들 또 이분들도 굉장히 그 훌륭하고 오랫동안 그 성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깨띠 맬 수 있거든요. 비례 후보는 당 어깨띠, 비례 후보 어깨띠 이렇게 메고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약세 지역이나 데다가 당을 알리는 홍보도 많이 해요. 원래 선거 때. 전략적 판단이죠. 자, 여기까지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 좀 얘기해 보죠. 네. 안녕하세요. 전문 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입니다. 시제품 개발 시 필요한 전자부품, 센서, 모터 관련류, 인터페이스 보드 등 많은 부분들을 소형 모듈화해서 개발하기 편리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플보드, 양산보드 주문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제품이라도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양산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판매까지 해드립니다. 전자부품, 샘플 제작, 양산 제작, 판매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서울시 노원구에 전문전자 판매 매장이 위치해 있는 메이크 PCB makepcb.co.kr 대표번호 1566-8640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유권자들이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여다야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지역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비례후보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건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야권의 분립 또는 야권의 난립으로 인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최소화하면서도 야당다운 야당, 발전하는 야당 그리고 국회의 구성이 좀 더 진보적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라도 개별 유권자들이라도 뭘 해야 되지 않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1번 원칙은 1번을 찍지 말라. 아니 근데 투표를 해야지 우선. 그렇죠. 투표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투표는 하는데 투표는 열심히 해야 되고 투표는 반드시 해야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99%는 안 그런데 1%의 분들이 조금 재밌는 제안을 하세요. 아니 제 떨어뜨리려면은 괜히 뭐 정의당 같은 거 찍지 말고 1번을 찍어라. 그럼 1번 찍으면 안 돼. 예컨대 구로울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 있잖아요. 지금 얘기가 되는 구로울하고 또 안양동, 만안구 이런 만안구 뭐 이런 데에서는 이 차라리 그 1번을 찍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안 되지. 1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먼저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데 그 지난번 7.35 재보궐선거 때 광주 광산을 같은 경우에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제 누가 그런 지침을 유권자들한테 준 것도 아닌데 그 전략공천 문제에 대한 이제 민심을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대규모 시민적 표현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새누리당이 당선 안 되니까. 근데 거지.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최근에 한겨레나 이런 신문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투표를 대거하겠다고 이제 나타나는데 다른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총선이 한 55에서 60% 정도 투표율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올라와야 될 텐데 이 투표를 먼저 꼭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아무리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실망스럽게 해도 주권자가 주권 행사는 해야죠. 자, 그럼 1번 원칙 정해졌습니다. 네. 투표는 하자. 투표는 어쨌든 한다. 네. 무조건. 오케이. 이건 만장일치예요. 그냥. 네, 그렇죠.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두 번째. 아까 1번 찍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네, 1번은 찍지 말자.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 감정 표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적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표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 우리 아니라도 표 줄 사람 많아. 그러니까. 1번은 절대 찍지 말자. 예, 1번 절대 찍지 말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예, 이건 뭐 99.9%가 아마 합의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겠죠. 그럼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선거구는 야당 후보가 한 명만 있는 선거구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죠. 그럼 반드시 그 후보를 찍자. 근데 결격 사유가 심하게 있으면 어떡하죠? 그거는 좀 그렇지. 뭐 약간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안을 붙여가지고 심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않는 한. 네. 결격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을 흔들었다든지 뭐. 뭐 과거 전력에서 뭐 어떤 비리나 이런 게 너무 심한 거. 너무 심한 거. 거.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거면 뭐 재판이 끝나고. 딸 때문에 로스쿨 학장 만난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보다 더 심한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거 기간에 뭐 굉장히 이제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거라는 게 이제 진행되다 보면 뭐 실언을 했다든가 이런 그렇죠. 정도는 가벼운 건데. 네, 근데 좀 부패.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 야권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저 당 소속에 관계없이 그 야권 후보를 한 명 있을 때는 그 네. 야권 후보를 찍자. 그거는 더민주밖에 없어. 왜냐하면 맞아. 아니 경상북도에는 좀 더민주 아닌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국민의당만 나온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당 후보가 나온 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정의당만 나온 데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당 후보만 나온 데는 없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영남 쪽은 야권이 후보를 못 내는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나가겠다 하면 공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갈등 세긴다. 그런 경우는 지침을 주실 분이 갈등을 때리면 아니 그래도 국민의당도 야당 후보가 한 명이면 그래 그럽시다. 그 사람이 뭐 야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파탄 상태에 밀어넣었다는 책임자라든가 이런 거 아닌 한은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아니 그래 찍어주고 3번도 그렇게 아주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렇죠. 야당 후보가 한 명일 때는 그 야당 사람을 후보를 찍어준다. 당 소속에 지역 관계없이. 후보예요. 후보표. 그렇죠. 네 번째 야당 후보가 여럿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아주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아니 그거는 자기 그 신념에 따라 찍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 우리가 딴 후보 야권 연대가 깨진 상황에서 딴 후보 찍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정의당 후보는 이렇게
선거 7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 보니까 한 15%밖에 안 나오고 새누리당 후보가 한 35% 나오고 더민주 후보가 예컨대 한 33% 나온다. 이러면 고민될 것 같아. 고민되지 당연히. 고민되죠.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 내가 봐도 한 절반은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지한 고민이지. 이게 지역 후보는 진짜 그러니까 투표장 들어가길 때까지.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당을 찍어야지.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왔지. 그렇죠. 난 그 반대야. 아니 전통적으로 이른바 비판적 지지.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저 2번 당에 있을 때 나랑 많이 엄청 싸웠죠. 싸웠잖아. 그리고 이정미 저 부대표가 후보가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시절에 나를 엄청 비난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진보정당의 논리가 사표가 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진보 정치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이 급해. 새누리당 때문에 죽겠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물론 효과는 없죠. 그럼 왜 정치에서 효과 있는 얘기를 해?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 표출을 하면 안 된다며. 아니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있거든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때는 또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는 우리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욕먹는 일이었어. 그때는 우린 돌파를 했어야 되거든 그거를. 그래서 아마 근데 그때 뭐 과거 얘기 너무 하는 건 좀 그런데 그 당시는 1인 2표 되고 나서 정당 투표도 예를 들면 뭐 사표가 될 수 있다. 저기를 그 당시 이번 야당을 찍어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서로 가문을박이 있지 않았나요? 나는 비례표는 그냥 진보정당에 팍팍 주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제 기억에는 아닌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그런 적 있어. 증거도 누가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줬어. 어쨌든 요거는 진짜 고민스러운 지점이니까. 아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그건 지난 거예요.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때 출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욕을 먹었거든. 야권 표분화시킨다고. 우리는 그건 지금 이겼고 사실 그 덕을 국민의당도 보고 있는 거야. 네, 사실은. 맞아요. 그거 거치지 않고 지금 하는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욕 먹었다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때 얼마나 얄밉게 굴었는지 몰라. 욕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거는 제1야당으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에요. 네. 근데 그 제1야당으로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해야만 되는 전술에 대한 진보정당의 대응이 지극히 감정적이었다는 걸 내가 보기에는. 안 감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감정 표출을 자제해야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찍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더민주 아니면 새누리.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너무 쉽게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허약해진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제3당인데 여기 또 선택 안 하고 또 국민의당 이렇게 거기서만 놀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정은 후보가 예컨대 후보가 아니고 여기 서울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전부 경쟁하는 국면으로 딱 판이 짜여졌다라고 하는 신호를 유권자가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하는 방식이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연대 국면이나 이런 국면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의 후보가 쏠리거나 이렇지 않고 비등비등한 그런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야권 이 후보들 사이에서. 그래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씨가 믿는 거 딱 그거거든. 그렇지. 니들 그래봤자 어차피 우리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대 안 해도.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다 유권자 흔들리고 내가 아무리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 지지자들 중에 절반이 그때 도망갔다고. 우리가 이제 표로 딱 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 다 가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투표장 들어가기까지 막 망설이다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참 망설여지지. 그렇죠. 진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실제로는 자기 당 후보 안 찍는 일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죠.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강한 후보가 있고 2위를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사전투표까지 포함하면 3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사전투표장에 먼저 갔었던 지지자들한테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되게 조급한 문자들을 받는 거예요. 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호명을 하면 권은희 후보가 이제 그 당시 전략공천 때문에 대단히 당선이 낮은 수준에서 될 거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진보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진보정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표를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맞아. 결과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났지만 분위기가 좀 그래서 양강 후보였는데 사전투표장 갔을 때 그런 문자를 이제 마구잡이로 막 뿌린 거예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신호를 계속 줘버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권은희 후보에 대한 지지도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강한 후보들을 찍게 되다 보니까 위기 의식을 조장하는 방법이고 굉장히 많이 잘 탁월하게 대가시죠 대가. 아주 네, 저는 그걸 100% 당했고 우리 지지자 후보들이 이제 보통 동그라미 2개로 확인한 후보들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도 저한테 딱 2가지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는 뭐 어떤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뭐 민주당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랑 정의당이랑 문정은은 기회 있지 않냐 뭐 이런 논리가 계속 작동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꼭 나만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는 거여서 다 하는데 아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감상적으로 잘하는데 이 고민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는 투표 행위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 나를 표현하는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 그리고 그 결과가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는 합법적 폭력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영향을 주게 되는 사태가 생기면 그럼 되게 사람들이 고민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가 훨씬 앞서가고 야권 어느 후보도 다 뒤져 있는 상황 같으면 별 고민 없이 내 평소에 정의당 좋아하면 정의당 찍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정의당이 아닌 다른 야권 후보하고 이게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고 정의당 후보는 좀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나는 나를 표현하려면 정의당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정직하게 표현한 결과가 새누리당의 당선으로 나타난다면 그럼 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차선의 결과 또는 차악의 결과라도 얻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게 이게 사표 방지 심리 또는 비판적 지지론의 위력이에요. 이거는 저는 부정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권장은 못하지만 부정은 못하는 거지. 권장은 못하지만 부정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권자들이 고독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잘못이야. 정치권이. 왜? 정치권이 잘못 만들어준 거지. 맞아요. 예컨대 더민주가 그 문재인 대표 체제로 그냥 문안박 연대를 해서 쭉 가서 순조롭게 야권 연대를 전국적으로 다 했어. 분당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갔더라면 그냥 1대1로 붙으니까 지역구 후보는 무조건 2번 아니면 3번 단일 후보 찍어주고 비례표는 자기 취향껏 찍어줘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유권자들이 다 고민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더민주 지지자지만 지금 더민주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차피 비례 후보는 어느 당에 주나 내 표가 영향을 줘서 비례 후보가 되는 건데 차라리 정의당의 비례 후보가 되게 더 많아지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래서 지역구 후보는 자기가 더민주를 좋아하니까 더민주를 찍고 그리고 자기 동네 후보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더민주 자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방향이 이상해. 네. 근데 야권의 좀 진보 블록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비례표는 그냥 정의당 줄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정의당을 확고하게 지지하는데 당연히 비례표는 정의당을 찍었어. 지역구 표를 들고 망설이는 거예요. 나는 정의당 후보가 좋은데 저 꼴보기 싫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지 몰라.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달래면서 2번을 찍어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 2번 후보가 괜찮은 사람이라. 아마도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더민주하고 예컨대 2번 후보하고 1번 후보가 정말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 고민돼 진짜. 그때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고민 없이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서로를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정의당이 좋기 때문에 지역 후보도 정의당, 비례 후보도 정의당 이것도 좋다고 보고요. 나는 정의당을 확고히 지지하지만 그래도 지역 후보는 새누리당을 막기 위해서 2번 찍을래. 그리고 비례표는 정의당. 이것도 난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더민주 지지자인데 비례만큼은 이번엔 정의당 주고 싶어. 이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정말 고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예.
다양한 셈법이 있고 다양한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투표의 전략들을 세울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톨레랑스를 갖고 그리고 각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지금 이렇게 비극적인 이런 선거 구도에서는 그나마 유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거는 한 가지 전제. 그러니까 아까도 야당 후보가 하나인 경우에도 심한 하자가 있으면 차라리 백지를 던지는 게 낫다. 그 사람이 당선되어서 계속 국회에 있어서 난동을 부리고 그전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새누리당 세작을 한 거 아니야. 그러고는 절로 넘어갔어요. 드디어.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없는 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부산의 그 동네 사상구인가요? 사하구인가요? 그 동네 유권자들 중에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 계속 찍어줬는데 찍어줘서 조경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야권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는데 엄청난 일조했죠. 일조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분탕을 지키고 절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특히 야당 내부의 민주주의 기본규칙을 파괴한 사람들은 나는 응징해야 된다고 봐요. 이 경우를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너 어떻게 할래 이번에 라고 이야기해 가면서 의견 접근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서로 양해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선거 앞두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슬프지만.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정당 투표는 어쨌든 4번을 찍는다. 찍는 게 낫다. 아니 또 다른 경우 저희가 있죠. 왜냐하면은 또 당을 또 지켜야 할 그렇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당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번에 확실히 이게 비례대표 개판이잖아요 지금. 저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정당 투표에 던지는 표도 야권표가 된다. 전략 우리는 여기는 사실 고민할 게 없어. 정당 투표는 사표가 없어요.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된다면 훨씬 더 야권이 더 세. 마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우리 이제 전기톱이나 오한만 이런 거 안 들어요. 최루산 뿌리고 이런 것도 안 해. 김선동 씨 없죠 지금. 우리 전전전화 필리버스터 하듯이 우리가 이 진보정당 정의당은 제대로 한다고요. 제대로 하니까 이 지역구표는 경우에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게 사표가 될 수도 있지만 비례표는 절대 사표가 없어요. 이 점은 제가 좀 선거 앞두고 이렇게 옹색한 전략적 어떤 방침을 논의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고 슬프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전체가 다 우경화되고 있어요. 새누리당도 지금 왼쪽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더민주도 지금 왼쪽을 유승민을 잘라내는 게 그렇죠. 왼쪽을 잘라내는. 이쪽도 또 왼쪽을 또 잘라내고 있고. 이해찬, 정청래를 자른 게 다 왼쪽을.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아예 이제 우클릭한 거란 말이죠. 이러다 보면 사회 전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이러다 보면 뭐냐면 너무 이제 우경화가 되다 보면 나와야 할 목소리들이 정치적으로 대변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라도 이게 좀 편향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정의당 후보도 지역에 되게 훌륭한 후보가 많아요. 눈여겨 봐주시고요. 특히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문정은 후보 같은데. 네, 광주 광산을입니다. 네. 근데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유권자들한테 진짜 미안한 선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지송하다, 지지율이 낮아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지송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깊은 어떤 고독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널리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천종배 씨는 뉴 DJ 발굴한다 그러더니 그 발굴하다. 폭망. 그래서 결국 자기 하나 발굴하고 끝난 거잖아. 폭망. 자, 그 정도 합시다. 남형 보는 거는. 아니 근데 안타까운 게 진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올라오잖아.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젊은 사람은 광주에 젊은 신세대의 대표 문정은 후보도 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좀 논의하기로 하죠. 자, 타임라인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우리 녹음 진행하는 동안에도 밖에서 정의당은 질서정연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야당들이 엄청 혼미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거잖아 정당에. 그렇지.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정상적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지시비비도 있고 신뢰가 있어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깔끔하게 해서 너무 이거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작년 이맘때 지지율이 2% 3%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차근차근 올라서 드디어 이제 선거 국면에 저 당이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못난 점도 많지만 원칙대로 민주주의 규칙대로 가는 당이구나. 이런 정도는 지금 각인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꾸준함이.
생명이다. 초조해? 아니 뭐 안 초조하다면 거짓말인데. 6번 당선되려면 12% 정당표를 받아야 되잖아. 네 맞아요. 조성주는 12. 네, 정의당이 12를 받아야 조성주가 국회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 정당의 최고로 받은 게 13% 받은 적이 있나? 13.5%요. 네. 민주노동당. 2004년이었죠. 이거 바로 직전 선거가 10.3%였죠. 그렇죠. 19대가.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너무 지나치게 정의당 홍보하는 방송처럼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지난 1시간 반 정도 동안 지금 타임라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더민주의 비례공천 둘러싸고 여러 가지 파동이 또 날 수도 있고요. 국민의당의 폭력 사태 저런 것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요.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 더 증폭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런 거 모두 보시면서 이 혼미한 상황에서 개별 유권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오늘 방송 참고되었기를 바라면서 타임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